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족보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족보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족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시족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족보 이전에는 가문이 형성되질 않아요. 종중이 사실은 안 만들어져요. 왜냐? 기록이 없으니까. 사람의 기억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범위는 문중 정도에 불과합니다. 잘해야 문중, 그 다음에 소종중 정도, 흔히 말하는 사종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종중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족보가 없으면은. 족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대종중이 형성되고,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가문은 아직 선사시대야. 족보가 나옴으로 해서 역사시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도 족보가 없으면 가문이 한미해져 버려요.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 중기부터 후기까지 대대로 재상을 배출해 오던 사도공계 전주채씨 가문이 조선시대 들어와서 그냥 흐지부지 한미해져 버린 이유가 바로 이 족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족보란 게 뭐냐? 족보는 7, 8세기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7, 8세기가 되면은 이제 각 지역에 그 영달한 명문거족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뭐 대대로 배설을 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나와서 명문거족이 등장을 해. 명문거족들이 자기의 그 웅장한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건 사실은 웅장한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생긴 족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집에서 취미생활로 족보를 만들었는데 그 족보가 좀 초라하게 생겼다면은 잘못 만든 거예요. 족보는 초라하면 안 돼요. 목적이 웅장한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족보는 읽으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책장에 꽂혀서 가문이 웅장하다고 자랑하고 장식하기 위한 책이지 읽기 위해 만든 책이 아니에요. 족보를 읽으려고 만들었다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신라시대도 족보가 있었고 유럽에도 족보가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람이 문자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기록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조상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자 있는 데는 무조건 조상에 대해서 기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조상에 대해서 기록이 있대서 그걸 족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적어도 족보라고 정의할 만한 기준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기준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문중 수준, 그리고 한 고조부 수준, 요거야 끝이에요. 고조부 넘어서면은 기억 못해요. 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중을 넘어서면 그 사람 나하고 몇 촌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넘어선 부분을 기록에 의해서 그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그게 족보죠. 그래서 적어도 5세대 이상은 기록돼야 되고 문중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 족보다 이렇게 말해요.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해보자면은 족보는 자손록의 폭이 문중을 넘어서야 돼. 그 다음 문중 이내만 적힌 것을 가성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세대가 적혀 있어도 행장, 그 기록은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적힌 거는 세계포다. 이 문중이란 건 시조가 고조보인 친족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 족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전파됐느냐 보면은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구품중정법이 나와요. 조조가 세운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구품중정법이 나오는데 이 구품중정법에 의해서 고관대작이 배출돼요. 고관대작을 대대로 배출하는 맹문거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족보가 필요한 사회 환경이 조성돼요. 즉, 이 맹문거족들을 우리 가문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나라, 송나라 문치 시대에 와서 이제 체계가 잡혀서 제대로 이제 체계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보는 족보 같은 족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 베트남, 오키나와로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전파가 안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족보를 안 만들어요. 오키나와 만드는데, 오키나와는 이게 원래 일본이 아니고 유구라는 독립국이었어요. 유구국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유구, 한국 여기만 족보가 전해졌어요. 근데 일제강점기까지 발행된 족보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제목이 세보라는 제목이 1031개로 44.4%예요. 족보라는 제목이 21%, 파보가 20%, 가승이라는 제목이 2.8%, 뭐 세계가 1.4%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족보는 세보라는 제목이 제일 많다. 대부분 세보다. 이렇게 뭐 이게 제목이 세보냐 족보냐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목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중국은 종보라는 제목이 많고 베트남, 오키나와는 가보라는 제목이 많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 사람하고 연락을 해보면 중국 사람도 저를 보고 말하기를 종보라 안 그러고 가보라 말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보라는 제목을 많이 쓰지만 족보라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중국 친구하고 저 연락하는데 그 친구는 말이 가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일제강점기까지 족보를 만든 가문을 보면 125개 밖에 없어요. 반이 안 돼요. 48%밖에 안 만들었어요. 절반은 해방되고 만들었거나 아예 안 만들었거나 그래요. 125개만 족보를 만들었다. 중국이 족보는 종주국이죠. 원래 원조죠. 원조인데 문화혁명 때 전부 이걸 전근대 자본주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싹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그 여행을 가보면은 뭐 많은 그 유적들이 있어요. 유적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게 새로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그 뭐 자금성 많이 가보셨을 텐데 가보시면은 자금성 그 기둥을 한번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절이나 궁전이나 서원, 사당의 기둥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 쌩쌩해요. 제가 한번 북경 순환열차 5호선 열차 저 북쪽에 있는 그 역인데 그 옆에 가면은 공자 사당이 있어요. 콩묘라고 공자 사당이 있어요. 그 공자 사당에 가면은 진삽이라고 비석이 쫙 서 있어요. 비석이 그게 그러면은 뭐라 써놨냐면은 그 중국 원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과거 급제한 사람들을 그 이름, 지금 말하자면 국조방목을 그렇게 해놨다 해놨는데, 그 글씨가 폰트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날 한시에 만들었다는 얘기야. 원나라 때 만든 게 아니고 폰트가 똑같은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족보 체제를 갖추고 있고, 지금 족보를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 한국이 종주국이에요. 중국은 문화혁명 때 다 불태워버리고 만드는 방법도 잊어버렸다가 이제서 만납시고 뭐 한국에서 기술 배워가고 옛날 역사 뒤적이 갖고 막 그냥 억지로 사망오제까지 연결해서 지금 그 말하자면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이나 동남아에도 중국 사람들이 다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전쟁 때 도망 온 사람들이 돼 가지고 족보가 제대로 된 족보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근데 한국도 이제 산업화 사회가 돼 갖고 더 이상 이제 족보 제작을 못 하게 됐죠. 근데 이제서 이제 미주, 유럽,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막 족보를 만든다고 활동을 한참 벌리고 있어요. 중국 최씨들도 족보를 만든다고, 중국 최씨 그 홈페이지 관리자가 최해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하고 이제 그 위챗으로 연락이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카톡인 셈이죠. 중국 카톡. 근데 그걸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한국에 있는 최씨에 대해서 상황을 묻고 해서 제가 한국 최씨들의 상황, 그리고 우리 걸융보 1권, 제1권을 제가 영인본을 보내줬습니다. 참고하라고. 그 다음에 한국 최씨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최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 친구는 저보고 뭐 북조선, 북한도 묻는데 제가 북한 거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 다음번에는 그 족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족보에서 쓰이는 용어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